믿기 어려운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번영과 성공의 터전이었지만 작금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젊은 지식층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서사는 독자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금일의 이야기는 프랑스 출신의 엘리즈 듀부아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본 서사에 앞서 영상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엘리즈 듀부아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밝고 탐구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동네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떠나곤 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심을 거닐면서 이곳이 세계적으로 가장 정주하기 좋은 국가라는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든지 노력만 한다면 희망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어 큰 꿈을 품으렴. 이 말씀은 저에게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학업에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서를 즐겨 했던 저는 창의적인 직무와 대중과의 소통에 흥미를 느꼈고 자연스레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저는 프랑스 내에서도 명망 높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연계를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긍지를 느끼셨고 지인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도 도서관에 늦은 시간까지 머물며 전문 자료를 조사했으며 방학 기간에는 여러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졸업 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힘입어 저는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에 입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부모님 또한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저는 자신이 선택한 경로에서 분명히 성공을 쟁취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측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개시하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아 즐거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업무 강도는 가중되었고 조직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단순히 비용 요소로만 간주하며 인력을 쉽게 감축하고 재충권했습니다. 한때는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직장이라 판단했으나 오래지 않아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명문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고 그 시점부터 저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고된 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물색했으나 그 과정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제가 속한 산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확산된 구조적 침체 문제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경제가 이토록 처참하게 붕괴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불안정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난관을 넘어선 체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징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년 시절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는 문화와 경제의 구심점이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력하는 누구나 원하는 미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회의 국가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신뢰했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회상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현재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배경으로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지출이 대폭 삭감되었고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GDP 대비 5.55%였던 재정 적자는 올해 6.1%로 상승했으며 국가 부채는 무려 3조 2천억 유로를 상회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 EU 내의 재정 규정이 요구하는 부채 비율 60%를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과거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난관은 훨씬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꾸준히 치솟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와 노력을 거쳐 입사한 회사에서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안정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회사가 구조 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재취업을 위해 수많은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매년 폭등하고 세금 부담은 가중되었으며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필수 식료품 가격이 28.30% 이상 치솟았고 도심 지역의 월세는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락했던 일상이 이제는 점차 고통스럽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치안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밤거리를 단독으로 통행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파리의 밤거리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가 진 후 거리로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수차례 밤길에서 위협을 느꼈으며 친구들 중에서도 강도나 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총리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반발한 정치인들은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며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특히 저와 같은 청년 세대에게 프랑스에서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간신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치안이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를 이탈하려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친구 클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한국으로 간다고? 클로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한국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벌써 몇 군데의 면접도 받고. 저는 도저히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클로에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으로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직했고 수개월째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떠난다고? 그 작은 동양의 국가로? 클로에, 너 진심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아?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미지는 기껏해야 K-pop, 한국 드라마, 그리고 일부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역시 유럽을 추격하는 신흥국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프랑스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로에는 한국행을 공언했습니다. 엘리즈, 너도 알잖아. 지금 유럽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의 발언이 제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저 또한 프랑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회의 창은 점차 닫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저에게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토록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단 말인가? 저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이미 한국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간 동안 해당 영상들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면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영국 출신의 IT 개발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3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마땅한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 실력을 즉각 인정해주고 채용했습니다. 이제 연봉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창업이 너무나도 지난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부족했고 투자 유치도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외국인 창업자들에게도 개방적인 시장입니다. 한국이야말로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하기 최적화된 국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종사하는 한 프랑스 출신의 여성 디자이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경력 단절 없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더욱 진보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제야 저는 클레가 왜 한국행을 결심했는지 미세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선호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IT, AI, 디지털 마케팅 등 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여성이 생활하기에 훨씬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 홀로 걸어 다녀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국가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밤에 홀로 거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늦은 밤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지만 이제는 해가 지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했으며 지하철을 탑승할 때도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카페에 앉아 독서를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적인 경제 구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고 투자 유치도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업 시 사무실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할수록 저는 한국이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저는 수일 동안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제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클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알아보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동일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는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기회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국가처럼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유럽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한국의 시스템을 추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클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클레, 나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저는 이 통화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감과 설렘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제로 이주를 준비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한 마케팅 회사로부터 면접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상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겠다고 결단한 순간 저는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지를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알리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즈,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 거야? 너무 먼 나라잖아. 너 혼자 괜찮겠어? 부모님께서도 초기에는 염려하셨지만 한국이 안전한 국가라는 점과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꾸리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의 삶이 가능할까? 하지만 다시 프랑스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보내는 것보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수령하고 짐을 붙이면서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비행기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진짜 한국으로 가는구나.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온화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며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즈 듀부아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제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승무원을 보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트레이를 받았는데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메인 요리, 신선한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기내식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청결했고 무엇보다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식사는 만족스러운지 정중하게 질문하며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서비스의 시작이라면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될지도 몰라. 수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드디어 기장은 인천공항 착륙을 알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찬란하게 빛나는 도심과 끝없이 확장된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주행하는 동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압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공항 내부는 극도로 청결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는 긴 대기줄을 서고 직원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온화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시스템은 직관적이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데스크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자동 번역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인가? 저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깔끔한 시스템과 모든 것이 정돈된 듯한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는데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간편하고 편리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조용하고 청결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개시하는구나. 아직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첫인상만큼은 기대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제가 새롭게 정착해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질서 있게 정차하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공항 근처니까 이렇게 깨끗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접근할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오기 전까지 제가 가장 염증을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거리의 불결함이었습니다. 파리를 포함한 유럽의 대도시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곳으로 비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에 보면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아다녔습니다. 곳곳에 난잡한 낙서와 담배꽁초, 그리고 악취가 풍기는 거리. 사람들은 대놓고 바닥에 휴지를 버렸으며 심지어 전철 내에서도 음식물을 흘리고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풍경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불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와 인도에는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길에서 음식을 섭취해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조차 청결했으며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청결한 거리를 보려면 일부 고급 주택가나 특정 관광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도심의 한복판에서조차 심지어 작은 골목길에서도 청결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한 뒤 저는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홀로 통행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해가 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이 많았고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혼자 휴대폰을 보는 여성들, 심지어 단독으로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곳이구나.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은행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지 걱정했지만 막상 은행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서류 절차도 예상보다 간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고 창구 직원들의 태도도 전반적으로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에서 업무 하나를 처리하려면 최소 한두 시간은 대기해야 했는데 여기는 너무 신속하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등록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매우 잘 구현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상당수의 업무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처리해야 했으며 온라인 서비스 역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송금이 가능했고 보안 시스템도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은행 업무를 완료한 뒤 저는 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는데 프랑스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기억이 떠올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관공서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기본 몇 시간씩 소요되고 직원들이 불친절한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친절했고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체계적인 거지? 프랑스에서는 행정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업무가 단 몇 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복귀하는 길,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빈번했고 지하철 내부도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예정보다 지연되어 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도 청결했으며 무엇보다도 조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때로는 시끄러운 음악을 재생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기사님도 승객들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 내부는 깔끔했고 안내방송도 정확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도 간편했으며 열차는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내부도 혼잡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결한 환경과 정돈된 시스템 덕분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안전한 밤거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은행 및 행정 서비스, 그리고 질서정연한 대중교통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국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주하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요. 첫 출근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직장 생활과 얼마나 다를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염려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이미 사무실을 정돈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부터 건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인사하는 방식도 프랑스와 다를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출근해 있던 직원들이 온화한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즈 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처음 만날 때 주로 간단한 악수 정도를 나누며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허리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어색하지 않게 따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저의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고 팀원들도 한 분씩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한국 생활 불편한 건 없나요? 저는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었고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업무 외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본 저에게도 가족처럼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자 저는 한국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회의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거친 후에야 겨우 결론을 도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의가 매우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팀장님이 들어오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핵심적인 사항들만 명료하게 보고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의는 최소화되었고 결론이 신속하게 도출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논의할 내용을 정리해 오는 것이 기본이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하면 최소 2~3시간은 걸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효율적인 회의가 많아 업무 속도가 지연되었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의가 짧고 실용적이었으며 모두가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친한 동료들끼리만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엘리즈 씨, 오늘은 저희가 자주 가는 맛집에 가요.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하니 이미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메뉴판을 보며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데 한국인 동료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누고 밥을 비벼 먹거나 국물을 떠주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구나. 식사 중에도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취미나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과 가까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단순히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강하구나. 프랑스에서의 직장 생활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일에 있어서도 각자가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한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했던 문화적 차이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강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직장 생활과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체계적인 곳이라면 나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경험한 하루 만에 저는 프랑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고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약간씩 공부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단어 몇 개를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행히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저는 언어 장벽을 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슈퍼마켓은 프랑스의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상품이 너무나 다양했고 제가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선반 앞에서 고민만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일까? 이건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거지? 라면 코너에 가서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프랑스에서 라면을 사려면 선택지가 몇 개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수십 가지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장 익숙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을 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네? 라고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줄에 서 있던 한 한국인이 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봉투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을 볼 때 플라스틱 봉투가 무료가 아니었고 필요하면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서둘러 네, 봉투 주세요 라고 말했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어를 제대로 학습해야겠다. 그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점차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어에서도 존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일상 대화에서도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보기 위해 카페에 갔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주문해 보리라 마음먹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주문을 마친 저는 뿌듯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예측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거예요? 아이스요?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학원에서는 아메리카노 주세요까지만 배웠지 뜨겁게 또는 차갑게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무작정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스? 저는 이제 알아듣고 급하게 아이스요 라고 외쳤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말했고,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카페에서 주문하는 일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감탄한 것 중 하나는 편리한 IT 시스템과 배달 문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식당이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 가능했습니다. 처음으로 배달 앱을 사용해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게에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심지어 새벽에도.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할 기력이 없었고 마침 학원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 보기 위해 배달 앱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국식 치킨을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문을 완료한 후 저는 한 가지가 더 놀라웠습니다.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원이 어디에 있는지, 몇 분 안에 도착할지를 알 수 있었고, 심지어 문 앞까지 도착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배달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고, 때로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음식과 함께 배달원은 친절하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수록 저는 유럽과의 차이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순한 은행 업무 하나를 보려 해도 며칠이 소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로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고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 기대 이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저를 점차 한국에 동화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이 제게 맞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이 제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배려 문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탔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승차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열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먼저 타려고 앞다투어 움직이는 일이 많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심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나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구나. 한국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히기 전에 이어 뒤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었고 음식점에서도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면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삶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을 근무하며 저는 점차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매달 급여가 지급되고 생활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월세와 생활비가 프랑스보다 합리적이었고 불필요한 지출이 적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른 강변을 따라 걸으며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벌이 워라벨 엄마일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워라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했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상존했고 치안 문제까지 겹쳐서 밤에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나의 진정한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뉴스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시스템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프랑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을 추격하려 했지만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와 같은 청년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시했고 이곳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럽인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끔찍한 재난 속에서 저를 탐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환한 빛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서사는 독자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서사는 일본에서 오신 아카리 타나카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서사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서사 시작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대재앙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센다이로 출장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분주한 하루였죠. 회의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센다이의 거리는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의 진동은 점점 더 증폭되었고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창밖에서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진인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거대한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쿵! 건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접시와 컵이 바닥으로 낙하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졌고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더 큰 소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거리에 깨진 유리가 쏟아졌고 자동차 경보음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강하게 흔들릴 때마다 머리 위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강력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커졌고 누군가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순간 엄청난 힘이 저를 밀쳐냈고 저는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컵이 넘어지며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은 창밖의 광경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고 있었고 도로가 갈라지며 차량들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강한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쿵!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벽이 갈라졌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틈 사이로 거대한 먼지 구름이 밀려들었고 밖에서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다. 도망쳐.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심하게 기울어지며 저를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더욱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쿵!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엄청난 굉음. 그리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오직 암흑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위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고 숨을 들이마시려 할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먼지가 가득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머리를 천천히 움직이려 하자 이마에서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닦아보려 했지만 왼쪽 팔은 뻣뻣하게 굳어있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오른손을 겨우 들어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어난 것은 따뜻하고 축축한 액체, 피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친 건가? 하지만 어디를 다친 거지?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무엇인가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각을 더듬어 보니 제 위로 건물의 잔해가 쏟아져 덮쳐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콘크리트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날카로운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진, 그리고 쓰나미.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모습이었습니다. 도로는 찢어지듯 갈라졌고 고층 건물들이 마치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거대한 검은 파도가 도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충격과 함께 제가 있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탓인지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고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켜보려야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시간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 했지만 아주 미세한 움직임조차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제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살짝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파편들이 피부를 긁어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저 멀리서라도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을까?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탓인지 주변은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흡수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코끝에 희미한 악취가 감돌았습니다. 이 냄새는 제 옆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끝에 닿은 감촉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축축한 천의 감촉, 그리고 그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하면서도 차가운 질감. 그것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을 급히 거두어 들이며 뒷걸음치려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어둠 속에서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나만 살아남은 건가? 손을 더듬어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붕괴된 건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야. 저는 손을 뻗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기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차가워진 살갗,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지 한참이 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메어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혼자 생존해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니,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올까요? 누군가가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다시 떨려왔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공간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서라도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혀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목 안쪽은 바싹 말라붙어 조금만 침을 삼키려 해도 따끔거렸습니다. 손을 입에 가져가 침이라도 핥으려 했지만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누운 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잔해들, 깨진 유리,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갇혔을 때만 해도 저는 구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저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차 소멸되어 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찾으러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까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이상하게도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여름 바닷가, 도쿄에서 친구들과 함께 갔던 벚꽃놀이,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의 설렘, 퇴근 후 동료들과 마셔녔던 한 잔의 맥주, 작고 소소했던 행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거기 살아있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대답해 주세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통 어둠뿐이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대였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치려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겨우 공기뿐이었습니다. 목이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와 허리는 잔해 더미에 완전히 깔려 있었습니다. 간신히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것조차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들린다면 손전등을 비출 테니 반응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다 그냥. 그 순간 희미한 빛이 잔해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빛이 암흑 속을 가르며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나를 찾고 있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가락을 꿈틀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반응 있다.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순간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틈을 넓히고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문득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 속 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한국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괜찮습니까? 들리시면 손을 움직여 주세요. 이번에는 또렷한 일본어였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분주히 움직이던 발소리가 멈추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틈을 더 넓혀야 합니다. 빨리 도구 가져오세요. 그 뒤로 콩, 콩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붕괴된 콘크리트 조각들이 조심스럽게 제거되었고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꺼내드릴 겁니다. 저는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고 온몸이 저려왔지만 지금 누군가가 저를 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마지막으로 커다란 돌덩이가 치워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살아남겠다고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에 이끌려 저는 조심스럽게 잔해 속에서 꺼내졌습니다. 그 순간 밝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태양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셔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저를 둘러싼 구조대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한국인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 구조대가 나를 구해준 걸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아니던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일본 구조대보다 한국 구조대가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생존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요. 구조된 후에도 한국 구조대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저쪽에 생존자 있다. 서둘러 이동하자.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처치를 받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났을 텐데도 한국 구조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 틈 사이를 기어들어가 생존자를 찾았고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 위에서도 과감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한 명 더 있다. 의식이 없다. 한 구조대원이 외치자 다른 대원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크다. 시간이 없다. 빨리 꺼내야 한다. 위험해요. 붕괴되면 당신들도 같이 깔릴 거예요. 일본 구조대원이 망설이는 듯 말했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곧장 구조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단순히 구조를 업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을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한국 구조대의 활약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일본 구조대와 미군 구조대의 활동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한국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한국 구조대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구조하고 있는데 왜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거지? 대피소에 머물면서 저는 다른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한국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분명 한국이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같아. 왜? 그 답을 듣게 된 것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생존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것을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관계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도 물론 감사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구조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만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한국의 도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지, 누가 가장 위험한 곳까지 진입하여 사람들을 구했는지, 누가 가장 헌신적으로 구조 작업을 했는지, 그 답은 한국 구조대였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곳까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구조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국적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구조대가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뒤흔든 지 10년도 더 지난 지금 일본 사회는 또다시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8월 일본 남부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진이라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나라였고 사람들은 이미 수십 번의 진동을 경험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번 지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일본 정부와 지진학자들이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재난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SNS와 뉴스에서는 공포에 빠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는 긴급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컵라면, 물, 건전지, 방제 키트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기차역에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수도권이나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을 완전히 떠나기 위해 해외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일본 사회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연례 행사와 다름없이 출근길을 바쁘게 오갔고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과 정치 이야기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닥친다. 이 한 문장이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이 불안의 시작은 일본의 유명한 예언가이자 만화가인 타치키류의 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 중 하나가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에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4년 여름 일본 남부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강진 이후였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본 전역에서 싱크홀과 집안 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정부는 우리를 안심시키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대참사를 겪었잖아. 일본 기상청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뉴스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2025년 7월 대재앙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불길한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 정리, 싱크홀 급증,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지반 침하 현상 발생, 지진 활동 증가, 난카이 해곡,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 발생, 동물들의 이상 행동, 해안가에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 원인 불명의 고래 집단 좌초 사건, 지하수 변화 일부 지역에서 온천수가 갑자기 끊기거나 온도가 급상승.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리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뭔가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어.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또다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위험이 커졌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정부 대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국민들이 2025년 7월 대재앙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 조장을 삼가주세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방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저 말이말로 재난의 전조다. 방제 시스템. 그 방제 시스템으로 2011년에 2만 명이 사망했어. 이 나라는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게 문제야.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대규모 방제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저 몇몇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읽고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비는커녕 우리는 이미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단 많은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이주 컨설팅 업체에는 한국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한국어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본인이 주택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이 위험해지면 한국으로 피난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의 부동산 문의가 급증했고 일본인 유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어가 저의 모국어였고 일본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구조대에게 구조된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구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구조를 했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았고 그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어. 저는 한국어를 꾸준히 학습하며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 사회를 뒤덮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살아가야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 활기찬 공항의 풍경,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를 받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공항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 지도를 펼쳐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출국 전부터 한국 생활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한국인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나 있었고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길 찾고 계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서툴지만 노력해서 연습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로 가요. 처음 한국 와서.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울로 가시는군요. 공항철도 타시면 돼요. 표 사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과 거리를 두었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본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한국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고 서류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모바일로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인증을 하고 몇 분 만에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결제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많았고 카드도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끝이었습니다.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한 서류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런 점이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일본과 너무 다르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였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한국 생활은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이런 환대가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카페에 가도 직원들이 환하게 인사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점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말하면 사람들은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 보세요. 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거리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직장을 구했고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재앙에 불안해했고 정부의 무능함 속에서 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내가 정말로 보호받고 있구나.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 나라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들이 여기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하려 해도 끝없는 서류 작업과 방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재난 경보가 몇 초 만에 국민들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천천히 말해보세요. 라며 웃어주었고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한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리고 지금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불필요한 공포 조장은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것들을 일본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재난을 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관료주의와 체면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언제 난카이 대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글을 올린 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일본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변화해야 한다. 난카이 대지진이 올 때도 일본 정부가 저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나는 한국이 부럽다.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가요?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한국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와 공유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